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이자 마지막 경기였죠. 오스트리아 리그 티롤과의 맞대결에서 4대0으로 승리하며 프리시즌을 모두 마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특이하게도 클럽 월드컵 탈락 이후 선수단에게 긴 휴가를 제공했는데요. 오늘 경기는 7월 10일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 이후 약 한 달 만에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오늘 레알이 기용할 수 있는 모든 주전 자원을 기용하며 25-26 시즌 전술을 내비친 만큼 다가오는 시즌 알론소 볼이 첨가된 레알의 모습과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고 오늘 경기에서 활약을 펼친 선수들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레알은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카레라스가 레알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고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빠진 가운데 중원 조합은 추아메니, 세바요스, 귓러가 채웠죠. 특히 클럽 월드컵부터 알론소 감독의 전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르다 귤러가 오늘도 오른쪽 메잘라로 선발 출전하며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보여준 레알의 기본 빌드업 대응은 포백 빌드업이었습니다. 수비진 4명이 그대로 서고 추아메니의 짝으로 세바요스가 내려와 받아주거나 추아메니 홀로 위치하거나 또는 추아메니가 아예 내려가서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레알의 빌드업에서 4-1 빌드업 혹은 4-2 빌드업과 같은 미드필더 숫자를 정하지 않고 부르는 이유는 미드필더 숫자가 정해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차차 설명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레알의 빌드업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곧 죽어도 중앙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과 3선 자원을 4-2대0으로 배치하여 빌드업을 진행할 때 귓러를 포함한 공격진 4명을 아주 좁게 배치합니다. 서로의 거리가 아주 짧게 폭을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공격진 4명이 상대 압박 라인 사이사이에 위치하면서 후방에서 한 번에 나오는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후방 라인에서 한 번에 나오는 패스로 인해 템포가 한 번 올라가고 공격진들끼리 간격이 좁기 때문에 패스가 빠르게 가능해지니 또 한 번 템포가 올라가겠죠. 이번에는 추아메니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 볼을 받아주고 직접 몰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레알의 빌드업 고집이 나오는 것인데 일반적인 팀이라면 다시 뒤로 돌리거나 우측에서 풀백과 윙어가 모두 가깝게 배치되어 있으니 우측 중심으로 빌드업을 풀어갈 겁니다. 근데 레알은 다르죠. 추아메니는 여기서 중앙에 위치한 귓러에게 패스를 뽑아줍니다. 귓러의 동선을 자세히 보면 상대 미드필더 사이로 통과 가능한 패스를 받기 위해 중앙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또한 세바요스는 귓러와 함께 중앙에 위치하며 상대 미드필더가 압박 범위에서 자신을 배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자신을 마크하러 온다면 자연스럽게 귓러에게 사이 공간이 생기겠죠. 이것이 바로 이번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 레알이 보여줄 핵심적인 후방 빌드업 전술입니다. 레알의 풀백인 트렌트와 카라레스는 가급적 중앙으로 좁히지 않고 풀백 자리에 서서 상대 윙어가 자신들을 신경 쓰느라 간격을 좁힐 수 없게 만들고 중앙에 한 번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2명 이상 배치해서 상대 2명의 미드필더가 각각 1명씩의 패스 공간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되면 1대1로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딱 한 발만 움직인다면 바로 사이 패스 공간을 열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 패스는 귓러에게 연결되었고 귓러는 볼을 받자마자 좋은 턴을 보여주며 바로 비니시우스에게 좋은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지금까지 본 빌드업 대형이 수비진 4명에 추아메니와 세바요스가 위치한 4-2 빌드업 그리고 추아메니가 내려가서 받아 직접 패스를 넣어주는 빌드업이 있었죠. 이번에는 중원에 추아메니가 위치하고 넓게 보면 귓러와 세바요스가 같이 서는 4-1 혹은 4-3 빌드업 장면입니다. 후방 빌드업 장면에서 함부로 미드필더 숫자를 정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하위선이 볼을 잡고 사이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추아메니에게 연결합니다. 역시 이 장면에서도 상대 미드필더 라인은 레알의 선수들을 각각 1명씩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패스 공간이 열릴 수 있겠죠. 추아메니가 볼을 받고 돌아서니 상대 4번 미드필더가 자신의 마크맨인 세바요스를 버리고 추아메니를 압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바요스에게 패스하면 됩니다. 그렇게 패스를 받은 세바요스는 자신에게 수비가 몰리자 반대로 길게 전환합니다. 아주 정석적인 모습이죠. 한쪽에 수비를 몰아넣고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효과적인 후방 빌드업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센터백에서 볼을 잡았을 때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축에서도 쉽게 나오는 해결법이죠. 아니 그럼 움직여야지. 맞습니다. 선수들이 움직이며 볼을 받습니다. 하위선이 볼을 잡았을 때 지금 추아메니와 귤러 모두 패스 공간이 닫혀있고 브라임 디아스가 받으러 나와주지만 상대 센터백이 브라임의 움직임을 읽고 먼저 뛰쳐나오며 패스 선택지를 차단합니다. 이때 트렌트가 자신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있던 선수 사각에서 이동하며 사이 패스 공간을 창출합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하위선은 트렌트에게 패스를 연결하죠. 아까 말했었죠. 브라임이 뛰쳐나오다가 센터백이 더 빨리 나와 패스 경로가 차단되었다고. 어떻게 보면 상대 센터백은 최선의 선택을 하며 잘 수비했다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트렌트가 볼을 잡았을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뛰쳐나왔던 선택은 브라임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악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트렌트는 침투하는 브라임에게 지체 없이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최선의 선택을 한 상대 수비 장면도 자신들의 위협적인 공격 찬스로 만들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한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하는 장면 하나만 더 보시죠. 지금 하위선이 아주 높게 전진해서 패스를 받은 장면이고 상대 미드필더 라인은 두텁고 반대 전환을 하기에는 오른쪽에도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선은 카라레스에게 패스를 주고 카라레스는 볼을 잡고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하위선에게 연결합니다. 아까 장면과 차이를 아시겠나요? 하위선 앞에 미드필더 라인은 더 내려갔고 반대 공간은 크게 열립니다. 하위선과 카라레스가 주고받은 아주 기초적인 패스가 라인도 반대 공간도 레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위선은 반대쪽으로 길게 전환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레알의 핵심적인 전술은 중앙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알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것은 모두 중앙으로 연계해 나가기 위함이고 선수들끼리 간격을 좁혀 비교적 압박을 많이 받는 중앙으로 나가더라도 쉽게 패스 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볼을 잡더라도 두세 번의 터치 이후 바로 패스해 볼을 질질 끌지 않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전개 속도 엄청 빠르네? 아니 레알 패스 플레이가 엄청 역동적인데? 당연한 결과죠. 측면을 사용하기보다 중앙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빠르게 연결하니 자연스럽게 템포와 역동성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술은 알론소 감독의 지시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선수는 딘 하위선입니다. 그냥 약간 과장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번 시즌 레알의 본체는 하위선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후방 빌드업 시작에 8할 정도가 하위선이고 중앙으로 뽑아주는 사이 패스, 전환 패스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만 116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109개를 성공시키며 94%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롱패스도 16개 중 13개나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수가 수비를 못하냐? 아닙니다. 수비 진짜 잘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비를 쉽게 한다고 해야 할까요? 슬라이딩 태클 받고 머리 들이미는 헛슬 플레이보다는 볼의 경로를 예상해서 끊어내고 상대 공격수보다 먼저 뛰어 볼을 탈취하는 머리 좋은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니 그럼 달리기라도 느리겠지? 아니요, 달리기도 빨라요. 키가 195cm인데 웬만한 선수들은 주력으로 따라잡을 정도로 빠릅니다. 나이가 05년생이라 아직 20살에 불과한 선수인데 차기 센터백 대장으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프로필을 가진 수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레알 경기를 볼 때 하위선 중심으로 봐보세요. 정말 감탄만 나옵니다. 다음은 귤러입니다. 알론소 감독 부임 후 알론소의 황태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전 귤러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론소 감독 밑에서 중용받고 있고 팀의 미드필더 구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오른쪽 메잘라 겸 공격형 미드필더의 느낌으로 나와 후반 중반까지 소화했고 62분 주전 선수들 교체 이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92%의 패스 성공률과 기회 창출 4회를 기록했고 도움도 1개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대에 맞은 슈팅도 2번이나 있었죠. 알론소의 중앙 사용 전술의 시작점이 되는 선수가 하위선이라면 연결고리가 되어줄 선수는 귤러입니다. 귤러는 오른쪽 메잘라지만 2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지역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좋은 트래핑과 턴,
질 좋은 스루 패스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길러 같은 경우 피지컬이 약점이죠. 다만 특유의 볼을 다루는 센스로 약점을 보완하고 볼을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방출하여 템포를 살리는 모습까지 이번 시즌 레알의 미드필더 구상에서 길러가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돌아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은바페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오늘 경기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고 마무리뿐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폭넓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은바페야 뭐 골 잘 넣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감탄만 나오는 골 결정력, 그 이야기는 뒤로 하고 가장 주목해볼 것은 비니시우스와의 스위칭입니다. 은바페가 레알로 합류한 지난 시즌 비니시우스와 은바페의 동선 정리에 대해 말이 많았죠. 알론소 감독도 확실히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동선 정리에 대해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알론소 감독은 특히 공격 선수들에게 패스 앤 무브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니시우스에게요. 공격 지역에서 패스할 때 패스를 한 선수에게 다시 움직임을 가져가며 붙어주는 동선이 자주 나왔습니다. 어제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그리고 브라임 디아스까지 세 선수가 자연스럽게 스위칭을 가져가는 모습이 많았고 특히 은바페는 아래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며 수비를 당기고 자연스럽게 전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카라레스입니다. 먼저 카라레스는 역동적인 모습, 경합의 적극적인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경합도 6번이나 성공하며 출전 선수 중 경합에 가장 많이 성공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속도 좋고 오버래핑 타이밍 좋고 레알의 좌측 풀백 주전을 차지하기에 무리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세바요스, 추아메니, 트렌트, 밀리탕 등 선발로 출전한 모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제 레알은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오사수나와의 개막전을 치르는 레알 마드리드. 이 정도로 어떤 전술을 보여줄까 궁금한 레알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레알의 개막전 전술 분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